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황 소식으로는 9월 6일부터 이번 주 부분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좀 봐야 되겠죠? 예, 미 연방정부 실업수당 종료 시한이 9월 6일부터 진행이 되고요. 여기에 벌써 6월부터 7월 사이에 대부분 미국주의 절반이 실업 혜택 제공을 조기에 종료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 7월 달에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왔는데 이번에 종료 부분으로 인해서 약간의 고용성이 더 빠르게 회복이 되어주지 않을까라는 측면이 있겠지만 저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첫 번째로는 실업수당에 대한 지급의 액수가 좀 너무 여유롭게 많이 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존보가 가능합니다. 네, 저는 존버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렇게 보이냐면 물론 미국인들의 소비의 패턴은 저축을 잘 안 해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코로나가 장기화된다는 걸 전 세계 사람들 이제 체감으로 느꼈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참여율 추이는 조금은 저조할 확률이 꽤 높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고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을 했죠. 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내가 몇 푼을 더 받고 할 것이냐, 오히려 받지 않고 할 것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 그리고 그만큼 치료비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그만큼 어떻게 보면 그 치료를 받기 위해서 생각보다 들어가는 시간이 기다리는 시간 그리고 진료받는 시간 상당히 복잡합니다. 저희처럼 빨리 해주지 않죠. 그래서 의료 시스템 부분에 따라서 그런 거를 좀 고려를 했었을 때 과연 참여율이 괜찮게 나와줄 것이냐에 따른 물음표가 좀 있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매우 주관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초반에는 좀 더 좋게는 나오겠지만 이게 중반부에 갈수록 그럴까? 그렇기 때문에 해당 이번에 인프라 투자 부분에 따라서 조기 집행을 진행을 했죠. 그래서 그 인프라 투자 부분에 있어서 취업률이 이것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도 어느 정도 선까지는 나오지 않게 되면 아무래도 적절한 수당 부분을 또 인센티브로 제공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아마 취업수당으로 될 수도 있고 다른 수당으로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상당히 보존을 좀 해주면서 그 화력을 더욱더 가속화시키지 않겠냐. 그러면서 금리 인상을 좀 더 빨리 당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당을 더 주면 금리 인상 속도는 더 기간이 더 빠르게 온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자연적인 형태에 따른 일자리 정책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형태로 보고 생각보다 고용이 잘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면 그 기간은 그냥 일반 생각했던 그 기간만큼에 따른 금리 인상 추이 기간을 좀 그렇게 뽑아보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RBA 통화정책 회의가 있고요. IAA 모빌리티 2021이라고 해서 독일 미넨에서 열리는 세계 3대 모터쇼라고 합니다. 올해는 친환경차 위주로 전시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이 8일날 내용이 있거니와 21년 수소 모빌리티 쇼가 11일까지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수소 모빌리티 전문 전시회로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선물 동시 만기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22회의가 있고요. 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 PPP 채입 규모를 내년 3월 말까지 유지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아무리 뭐 해도 뭐 연말 아니면 내년에 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걸 대충 어느 정도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 대한 그런 테이퍼링 부분. 그리고 이번 회의에서 PPP 매입 속도를 조절할지 좀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시가총액 규모별 지수 변경이라고 해가지고 내용이 또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9월 중에 인프라 법안 하원 심사가 있다고 합니다. 1조 달러 규모 인프라 법안으로 10년 동안 미국 정부가 추진한 예산 중 가장 큰 규모가 될 것이며 법안에 포함된 주요 사업으로는 도로 교량, 정비, 철도, 전력, 고속 인터넷, 전기차 시설 확충 부분이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이런 유틸리티 사업 부분에 또 영향, 수혜받는 부분이 또 생기겠죠. 그리고 9월 중에 애플의 신제품 공개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애플 워치 7과 아이폰 13 시리즈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13 프로에서는 초광각 렌즈와 오토포커스가 탑재될 예상으로 보여지며, 그리고 물가에 상당히 영향성을 줄 수 있는 라면 신제품 출시와 원유, 우유의 원유 가격이 리터당 21원 정도 인상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티은행이 소비자 금융 부분을 매각을 할 거라고 하니까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으로 NFT 디지털 자산 시장의 진화라고 해서 KDB 미래 전략 연구소 연구위원이 글을 썼던 내용이 있어서 이 내용 또 괜찮아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NFT 고유화한 디지털 자산 가치를 내재하는 블록체인 토큰으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블록체인상 저장을 하게 된다. 모든 형태의 디지털 자산을 토큰화에 가능함에 따라 메타버스 활성화 그리고 더불어 NFT 시장의 확장성, 성장 잠재력이 클 것으로 보여진다. 시장 형성의 초기 단계인 만큼 저작권 침해, 이슈, 제도화의 불확실성이 다수 쟁점으로 보여지고 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NFT는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에 특정 자산 정보를 기록하고 고유 인식값으로 부여하는 토큰으로서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부여하고 유동화를 구형 가능하다. 비트코인류의 암호화폐는 같은 종류의 토큰이며 게다가 동일한 가치의 진위 1대1 교환이 가능하나 NFT는 내재된 디지털 자산 종류와 가치가 각기 달라 서로 다른 NFT 간의 대체가 불가하다라는 점이 있다. 그리고 NFT 시장은 예술품, 게임을 일단 중심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으며 그 외적으로도 모든 형태를 디지털화할 수 있는 콘텐츠 자산인 만큼 앞으로 확장성과 성장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가상 공간에서 NFT 속성이 고양이를 키우고 교배해서 자신만의 희소성을 키우는 부분이 크립토 키즈라고 해가지고 17년 12월 달에 나왔던 부분이 있었고 이게 트론에서도 비슷하게 만들어서 벤치마킹해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인기가 상당히 잘 나와 주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넥스트가 일부 투자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트위터의 잭도시가 첫 트윗으로 월드와이드웹의 원본 소스코드 알파고를 유일하게 이긴 이세돌 9단의 대국 동영상 등의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콘텐츠들이 NFT 자산화 및 거래로 나올 것으로 보여지며 스포츠 업계에서도 NBA 탑샷에 출시하여 불과 1년 만에 총 거래 기금이 6억 달러 규모까지 성장했다라는 측면을 보았을 때 가능성을 좀 보았다라는 내용이 또 들어가져 있기도 합니다. NFT 시장의 성장으로 금융의 신업태가 등장을 하고 있으며 국내외 빅테크 기업들이 이런 쪽에 진출을 확산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금리은행이 20년 11월에 블록체인 기술기업 해치랩스와 블록체인 투자기업 해시드와 코다를 합작 설립을 했으며 신한은행은 21년 1월에 K닥의 전략적인 지분 투자가 있었고 우리은행은 21년 7월 달에 기술 기업을 갖고 있는 코인플러그와 디커스터디 합작을 또 설립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민간 기업으로는 카카오 그리고 클레이튼과 그리고 네이버의 라인 부분이 NFT 시장에 이제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눈에 들어왔던 측면이 되겠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뭐 문제는 되겠지만 이런 문제는 조만간 계속 조금씩 해결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NFT 부분은 언제든지 거품이 순식간에 한 번에 꺾일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많이 훼손된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그 해당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좋아서 이제 사는 부분이 있고, 그냥 내가 소장을 하고 싶어서 사는 부분이 어느 정도에 대한 그 매니아층 기반 요소까지는 계속 돌아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이 죽었다라고 해도 어느 정도 선의 마지노선은 지켜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산업은행 쪽에서도 보면, 그러니까 항상 이야기를 했지만 정부가 이야기했던 측면은 TV에서 나왔던 거는 야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국민의 수준을 상당히 개무시하는 부분이 있죠. 왜냐? 조금이라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괜히 이상하게 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보고서를 보면 항상 긍정적으로 얘기가 많이 써져 있다. 되게 아이러니해요. 그런 걸 보면. 그 다음으로 크립토펑크의 시가총액이 41억 달러까지 돌파를 했고, 비자가 크립토펑크 부분을 보게 되면 좀 재미난 부분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에이다의 에디오피아 등 아프리카 사업의 확장 개성을 갖고 있다라고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 아프리카 7개, 8개국 블록체인 기술을 선보일 예정도 갖고 있다라는 내용이 또 있거니와, 그리고 SEC 유니스왑 외 다른 디파이 플랫폼에서도 약간 규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들은 이 내용 상당히 집중 있게 보셔야 됩니다. 이제 시즌이 끝나갈 때쯤에 이런 내용으로 악재성 기사가 꽤 많이 나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 디파이가 약간의 문제점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디파이 부분은 금융과 밀접한 관계도가 있습니다. NFT 뭐 어찌저찌 해가지고 약간 피해갈 수 있는 루팅은 있어요. 근데 디파이는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규제화를 일정 가져가려고 하는 SEC에 따른 위원장의 생각이 이미 의도가 보여주었기 때문에 약간 규제에 따른 스텝을 진행을 할 것입니다. 스텝을 유니스왑만 조질 거냐?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단계별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왜 이 시점에 단계별로 진행을 할까요? 조만간에 미국 부분을 보게 되면 테이퍼링을 하고 어차피 최종 목표치 독차점은 금리 인상이죠.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고위험 자산 부분에 따른 약간의 정비하는 시간을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접근을 못하고자 또는 하지 말게끔 미리미리 선을 본다라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부동산에 좀 과열 현상이 보여지다 보니까 뭐 적절하지 못했던 정책이긴 하겠지만, 이건 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부동산 그 이야기를 그대로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책적인 부분이 약간 실패로 돌아와서 결국엔 가격을 잡지를 못했죠. 예, 예.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만큼 여러 가지 과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게 되면 그 전에 사전적으로 액션을 취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입장에서도 주변 국가 브라질이나 터키 이미 금리 인상을 했죠. 우리보다 더 빨리 했습니다. 생각보다 더 빨리 했어요. 상반기 때 거의 다 해버렸기 때문이죠. 근데 왜 이런 국가들이 왜 이렇게 했었을까요? 당연히 이제 미국이 조만간에 그런 조짐을 보여주니까. 그래서 한국도 이번에 마찬가지로 그만큼 정비를 하고 있죠. 어떻게 정비를 하고 있냐? 야, 우리 대출 옥죄입니다. 미리 이제 몇 개월 전 때부터 그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죠. 그러다가 정말로 대출 부분에 따른 측면을 손보기 시작을 했고, 이게 잘 안 잡히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그만큼 더 강한 금리 인상 카드를 더 빠르게 당겼죠. 원래 후행으로 했는데 선행을 했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도 그렇게 진행했죠. 그러니까 단계별로 진행을 했으니 여기에서 또 배울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그냥 유니스왑 규제한다 이게 아니고, 이제 조만간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패턴인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그런 투자 자산 부분을 약간씩 규제화를 좀 더 빠르게 당기면서 금리 인상하기 직전에 그런 일반 개미들, 일반 국민들에 따른 투자 손실 부분을 최소화시키고 그런 측면을 좀 관리한다라고 보는 게 바람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하지 않게끔 그런 걸 좀 관리한다. 그런 수순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거래량이 줄 것이고 시총은 낮아지게 될 것이고 그만큼 디파이 부분에 규제가 들어가면 그만큼 그 디파이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제 우리가 기사를 접하든지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도 이제 또 다른 디파이 안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버그들이 있죠. 그런 버그들을 보게 되면 그런 거를 역이용을 해서 또 챙겨먹는 그런 부분에 따른 논란이 또 가중이 또 될 것이고요. 그런 측면으로 인해서 과연 이 시총이 저번에는 이야기를 했듯이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과연 이 시총이 정말 우리의 순순한 돈이냐 주식시장에 있는 그 시총이 진짜 진도 빼기 돈이냐 그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대출이 어느 정도를 빼고 진짜 순수 현금 시드에 따른 시총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는 그건 아무도 몰라요. 물론 단순하게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디파이 시장 부분에 시총을 여기에 올라왔던 뭐 메이커다오나 뭐 기존의 유니스왑이나 이런 애들을 다 합친 다음에 단순하게 그걸 빼버리고 계산을 해버리면 되겠죠. 네. 근데 그것도 대략적인 부분인지 그게 정확도가 높지는 않겠죠. 왜 얽혀져 있는 코인들이 몇 개가 있으니까 어디까지 합계를 내서 잘라낼 것이냐 그리고 그 부분이 실제 시가총액 대비보다 어느 정도가 바람직할 것이냐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 실제 이게 디파이를 건너면 이 규모가 좀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알 수 있는 부분은 기존에도 이 시장이 유지가 되냐 안 되냐의 가장 척도는 이더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는 게 꽤 많이 있다 보니까 이더가 얼마만큼 가격을 유지할 수 있냐 그 다음으로 이제 디파이 부분에 있었을 때 이제 규제가 시작을 한다라고 하니까 대충 뭐 디파이 기반의 유니스왑이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유지를 하고 있고 순위가 어느 정도에 있을 것이냐를 체킹을 계속 이제부터는 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무조건 디파이 부분에 따라서 시총이 어느 정도에 머물고 있고 얘네들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전체 코인 시가총액 추이도 같이 좀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약간 쉼표로 요 이야기 좀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친 아버님이 결혼 허락을 받았다. 약간 그냥 재미있어서 한번 갖고 와봤어요. 나는 죽어도 반대다. 자네처럼 능력 없고 준비도 안 되는 애한테 딸을 줄 수 없다. 아버님 저는 자신이 있어요. 너 뭘 믿고 그런 이야기를 하냐? 저 바프 홀더입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합격. 바프라는 뭐 코인이 있나 봐요. 전 잘 모르겠지만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볼 수가 있는 대목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바이낸스 선물 코인 총련이 해보도록 하겠다. 레벨 74 어바타임님이 올려주셨던 내용인데요. 자, 시총은 9월 4일 15시 전후로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선정이 되었고 2표로 참조를 해서 코인을 눈여겨보시고 트위치나 텔레그램 실시간 알람을 설정해 놓으면 아주 유용하다. 최근 루나와 솔라나 루플인 경우 실시간 알람의 중요성이 정보의 선점이나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뭐 이렇게 디파이 기반 부분 보고 코베 상장, 업비트 상장, 빗썸 상장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여기서 이분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어디에 코베 상장이 안 되어져 있구나. 어디에서 또 크로스론 상장이 안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이미 코베는 상장이 됐죠. 네. 어차피 업비트나 빗썸도 마찬가지예요. 업비트는 중간 배당을 해준다고 하니까 중간 배당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겠죠. 하반기에도. 그러면 그만큼은 계속 거래량을 유지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 약간의 핀트가 안 맞거나 중간 배당을 할 수 있을 만큼 돈이 또 안 되면 상장을 시키겠죠. 뭐 당연한 수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된다라는 측면이 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자료를 좀 보시면 아마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겠고요. 여기서 또 뭐 달러 원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게 자, 업비트 빗썸 간의 원 표시는 원화 상자,
달러 표시는 BTC 마켓으로 상장되어져 있음을 표시를 또 해 주었다고 하니까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좀 보시라고요. 약간 시간적인 측면을 좀 두면서 이렇게 좀 보여드렸고요. 나 또 왔다. 주의 종목 18개 알려주겠다. 꿍꾸나님이 또 개별 분석을 해주셨던 내용을 기반으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불장이었는데 갑자기 저녁 7시 40분에 공포를 느낀 사람도 있을 거야. 10분 동안 전준보 평균 4.5% 떨어졌으니 빨간 동그라미에 집중을 좀 해보자. 내 통계에는 전준복이 아직도 7%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오는데 여기에서 UBAI 통계는 그러니까 업비트 기반의 인덱스 부분이죠. 알트코인 인덱스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업비트의 전 종목 등락률이 평균을 잡은 거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시가총액의 가중치를 잡아서 수치화한 것인데 알트를 많이 거래하는 형들이 내 지수가 맞다라고 생각할 거고 메이저 위주로 거래하는 형들은 아마 UBAI나 UBMI가 맞다라고 생각이 들 것이다. 그래서 참고를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점과 공포 타격 지수는 68%다. 약간은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또 이야기와 주의해야 할 종목은 18개인데 이분의 주장입니다. 12, 폴리메스, 엘프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이렇게 뽑았냐. 그러니까 한동안 보았을 때 좀 많이 올랐다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형태로 좀 갖고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10일 동안 가장 안 오른 종목과 10일 동안 가장 많은 올랐던 부분, 그러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덜 올랐던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두자. 어차피 덜 올랐던 애들은 덜 올랐기 때문에 한 번은 오를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다. 근데 그 기반의 재료는 있어야 되고 해당에 있는 차트 부분의 차트리스트의 트레이더에 있는 친구들도 열심히 사타 파라타를 많이 하니까 차트도 이뻐야지 또 따라 붙겠죠. 그래서 시장의 외면이 받고 있는 코인을 기다리는 것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간이 얼마 안 남았죠.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그러니 이 올해 시즌 잘 농사를 끝내려고 하면 그만큼 농사도 잘 지어야 되겠죠. 댓글을 읽어봤는데 이번에 세금의 유예 기간 부분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지금 신경을 써야 되냐. 근데 제 방송을 아마 처음 들으셨던 분이신 것 같은데요. 그건 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리. 그런 어떻게 보면 정치인에 따른 그 법안이 통과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것인데 그걸 보고 마음이 이미 심리적으로 그럼 나는 내년까지 좀 바라봐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 계획안이 틀어지는 경우 멘탈이 터져버리는 발생도 나오겠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애초적으로 그냥 돈을 관리할 때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조금 더 냉철하게 그렇게 보는 게 가장 바람직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거니와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상대적 대비, 그러니까 비슷한 뭐 플랫폼 코인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플랫폼 코인 중에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던 코인이 몇 개가 있을 거고 디파이 중에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던 코인이 있을 거고 NFT에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던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정이 이 3개월 동안 언제까지 많이 먹을 수 있는 포인트는 제가 보기에는 안정권은 11월 때까지는 쉬지 않고 바짝바짝 올려주어야지 여러분들한테 올해 안에 마지막에 기회를 줄 수 있는 포인트는 안전빵으로 먹을 수 있는 거는 요 시점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지금 부분에서 벌써 많이 쉬지 않고 또 보게 되면 급등을 많이 줬던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제 같은 경우 최근에 보면 뭐 50%, 60%, 70% 이렇게까지 막 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어렵냐? 그건 살 기회조차를 주지 않고 갑작스럽게 50%, 60% 하루 만에 올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게 코인의 재미이기도 하지만 그러면 나는 이런 타이밍도 또 놓쳤네? 그럼 나는 언제 살 거야? 또 높은 가격에 사는 걸 무서워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번에도 추석 시즌 거를 미리 올려드리기도 했습니다. 언제 사라고? 당연히 추석 시즌 때는 아시아 기반의 거의 거래량도 거의 바닥이고 약세이기 때문에 그때 적절하게 사라.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홀짝에 있는 베팅을 잘 해야 되겠죠. 위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추석 시즌에 약간 쉬어갈 거니까 그때 접근을 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셔라. 오히려 약간 공포적으로 추석 끝나고 내려갈 것이다 라고 잠깐 쉬어가는 조정폭이 좀 클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 적극적으로 추석 이후에 줍줍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전략을 가져가시던지, 그러니까 이미 이 시점의 패턴에서 할 수 있는 전략을 이미 사전적으로도 알려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잘 가져가셔야 되겠죠. 매번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늦게 가는 코인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도지가 먼저 빨리 올라가든지 XRP가 이제 제대로 올라가는 시점이 눈에 보이든지 아니면 특정 코인이 갑작스럽게 치고 올라오는 부분이 있든지 아니면 테더에 따른 부분이 이제 3위권에 계속 머무르든지 이런 측면으로도 이제 시즌의 아웃 시즌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 근거 있는 이야기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괜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이 기간, 이 시즌 농사 잘 지었던 분들은 마무리까지 잘 해야 진정이 올해 상당히 재미를 잘 봤어요 라고 자랑을 낼 수가 있겠죠. 근데 항상 투자 시장은 자랑보다는 겸손, 항상 겸손이 이룰 순간 돈은 다 없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겸손하시고 또 겸손하셔라 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도 이번 하반기 시즌 농사 부분도 뭐 그냥 전 운도 잘 따라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냥 제가 공부했던 대로 그냥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번 이야기를 했지만 뭐 저는 적절한 시점 때 5월, 뭐 4월, 5월 요 사이에 매도를 어느 정도 진행을 잘 했었고 수익을 잘 챙겨놨고 그리고 적절하게 6월과 8월달 2번 하고 그 다음부터는 매수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부터 계속 지켜보는 전략으로 가져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부분도 혹시나 신규 코리니 분들이나 신규 구독자 분들은 또 잘 모르실까봐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나는 여기서 못 샀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추석 시즌 때 여러분들이 결정을 내리셔야 됩니다. 아래로 그러니까 추석 지나고 살 거냐 추석 기간에 살 거냐 난 둘 다 결정 못 내릴 것 같다. 반반 사면 되죠. 예, 뭐 양념치킨 반, 프라이드 치킨 반 이렇게 사듯이 반으로 쪼개서 현금을 나뉘어서 사도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일단은 뭐 시황적인 패턴을 본다라고 해도 9월에 FOMC 뭐 별거 없다. 고용지표 별로 좋게 안 나왔기 때문에 겁먹을 부분 없고 그리고 어차피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이게 농축이 되는 거예요. 뒤로 가는 거예요. 어차피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낙폭이 되게 세게 나오는 겁니다. 계속 야 뒤로 밀린데 이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한 번은 어차피 때려 맞고 그 뒤에 회복하고 이런 형태가 좋은 거예요. 어차피 악재가 뒤로 밀리는 것 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번 이 시즌에 있어서 최대한 챙겨 먹을 수 있는 그 기간 올해 이 기간에 12월은 전 장담 못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웬만하면 이 기간 동안에는 챙겨 먹어라. 12월 도래하기 전 때까지는 챙겨 먹어. 이 12월 이후부터는 약간 초고위험도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전 장담 못할 것 같다. 그리고 12월 한 중순 정도 돼야 뭐 12월부터 내년 부분에 따른 시황을 정리를 해서 뭐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물론 올해 운도 많이 따라주고 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또 응원과 그렇기 때문에 제 열정을 좀 더 태웠기 때문에 더 결과가 잘 나왔고 여러분들이 그만큼 또 많은 좋아요, 많은 힘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또 그 보답으로 더 막 알아보고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취향에 있는 결과물을 잘 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돈 잘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그만큼 성장하는 만큼 여러분들도 아, 이런 친구 이렇게 해도 돈을 잘 벌고 있구나. 코인이라는 수단으로 인해서도 상당히 세금령을 끼는 것보다 아, 이렇게 돈 벌 수 있는 수단을 적극적으로, 위험하지만 이렇게도 돈을 벌고 있는 친구들도 있구나. 이런 스타일도 돈을 벌 수 있는 친구도 있구나. 맨날 트레이딩 부분의 관점이 있었을 때도 이렇게 돈 버는 친구가 있고, 원효띠님이 뭐 1,000억 원 이상 버는 그런 진짜 뭐 거의 뭐 코인계의 제갈량, 뭐 삼국지의 제갈량급이라고 볼 수 있는, 바람에 포인트를 맞추고 뭐 그런 형태처럼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추세의 관점으로도 이렇게 돈 벌 수 있는 타입도 있구나. 그러니까 세상에 뭐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있었을 때 여러 가지에 따른 스타일과 타입이 다 세분화되어져 있어요. 정답이라는 게 없습니다. 왜냐면 누군가는 이게 정량화 시키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건 되게 고리타문한 부분이고, 누구는 돈을 벌지만 소액으로 버신 분들, 누구는 벌지만 되게 큰 규모로 원현띠님 같이 뭐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적당성 있게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요식업을 해도 비슷하죠. 되게 적게 그냥 생활비만큼 벌어가시는 분들 있지만, 오히려 사업을 잘해서 백종원님만큼 벌어가시는 분들도 있죠. 그게 다 제각각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스타일이 있고, 제 스타일만큼 비슷한 사람들이 그냥 아, 이런 친구가 이런 형태로 잘 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만 본인한테 도움이 될 만한 부분만 좀 잘 흡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연말 되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힘드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적절하게 잘 기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기부하라는 얘기 안 하잖아요. 적절하게 잘 기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세상에 대한 세계관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인류 사회의 세계관은 간단해요. 적절한 복지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복지가 너무 커지면 국가도 어차피 국채라는 부분으로 결집이 되어져 있고, 그 결집된 부분이 어차피 이 돈 많은 나라가 이 나라 부분에 있어서 이자를 또 이 나라에서 세금을 걷어갖고 또 줘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엔 복지도 적당히 운영이 돼야 됩니다. 어차피 이게 부채거든요. 그래서 복지를 너무 크게 하는 게 결국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의 모델링은 중산층을 많이 키우는 모델링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나는 이 일을 하고 싶지 않고 오히려 정부에 따른 지원금으로만 먹고 살겠다라는 생각은 좀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건 다 독립을 해야 되고, 본인이 성인인 만큼 그만큼 어느 정도 사람에 따른 의지를 버리고 내가 독단적으로 좀 성장을 해서 잘 살아 먹어야지만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어떤 지원 정책이나 지원금을 받지 않고, 그게 가장 정상적인 생활이거든요. 그게 안 되고 실패할까봐 이런 지원 정책이 있는 거예요. 아셨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복지 규모가 커지면 운영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국가도 똑같이 사람 망하듯이 부도가 납니다. 국가도 뭐 부도 나면 어느 것부터 줄일까? 이 덩어리부터 줄이려고 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둘 중에 하나로 나뉘어지겠죠. 굶어 죽냐, 혁명을 일으킬까? 혁명 때문에 복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코 이게 사회적인 제도로 인해서 그게 해주는 게 아닌 거예요. 예. 다 그 이해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설계 모델이 괜히 뭐 정말 살기 좋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진짜 순정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진짜 냉철하게 보면 이런 의도도 있는 거예요. 어차피 얘네들이 진짜 죽을 각오로 덤비면 어차피 여기에 있는 이 정부라는 곳이 박살이 나고 새로운 정부가 또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할 것인데, 실질적으로 본인들에 대한 위치는 항상 노력과
돈을 벌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좀 가져가셔라. 무언가를 의지를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성인이 됐으면 내가 꼿꼿하게 움직이고 꼿꼿하게 잘 기둥을 잡고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 가장 이상적인 거지, 어디에서 지원금을 준대 이런 것에 하나하나씩 계속 의지를 하다 보면 본인이 진정한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왜 이렇게 잠도 좀 줄이면서 이렇게 또 하고 다른 투자도 또 하고 이렇게 바쁘게 사는 이유가, 최종 모델은 늙어서 개고생하지 않으려고, 늙어서 솔직히 남 밑에서 일하고 싶진 않고, 그리고 늙어서 아쉬운 소리도 하고 싶지 않고, 늙어서 편하고 내가 어떤 내 가족에 있는 사람들이 돈 때문에 아쉬운 소리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적당히 내가 이만큼 꾸린 자산만큼 세금 내고 그만큼 사회적 복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굳이 기부를 안 해도 내가 그만큼에 대한 금액 시드를 높이면 그만큼 자산의 규모만큼 세금을 내니까 간접적인 기부 활동을 하고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어차피 국가가 나한테 지불 책정을 해서 그만큼 세금을 가져가기 때문이죠. 아무튼 이 내용이 뭐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공감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자립성과 독립심이 정말 중요하다. 제 1%의 20대층이 아직도 구독이 하고 계시는 분들을 한해서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미 저보다 선배이신 분들, 저보다 나이 더 많으신 분들은 이미 이 내용을 깨우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많이 길어졌지만 분명히 이 안에서도 배울 수 있는 점은 항상 많은 걸 드리고자 해서, 그리고 제가 아직은 해외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라이브 방송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계속 그러니까 주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영상의 길이가 좀 길어진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중간마다 또 회식이나 또 바쁘다 보면은 항상 대체 영상이 올라온다는 점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